70대 시골 마을 할머니가 만난 20대 모든 것을 잃은 젊은 청년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매일 밤 침대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섬진강의 맑은 물줄기가 젖줄처럼 흐르는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 화엄리.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흙집 한 채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다. 76의 임고운 할머니가 십수년째 홀로 지키고 있는 집이었다. 거친 세월을 고스란히 이고 있는 석가래와 군데군데 이가 빠진 돌담은 할머니의 삶과 꼭 닮아 있었다. 반질반질하게 달아 윤이 나는 마루는 그녀의 부지런함을,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놓인 낡은 호박 방석은 그녀의 따스한 성정을 말해주었다. 고운 할머니의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동쪽 능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할머니의 적막한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가마솥에 끓인 구수한 숭늉으로 속을 데우고 나면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마당으로 나섰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것으로 그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상추, 고추, 쑥갓, 도라지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보는 채소들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살가운 벗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고운 할머니를 화엄리의 보살이라 불렀다. 텃밭에서 난 채소는 철마다 이웃집 밥상에 올랐고 솜씨 좋게 담근 장아찌와 김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훌륭한 반찬이 되어주었다. 누구네 집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갓 시집온 새댁이 서툰 살림에 눈물 지을 때 조용히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속의 것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지리산 천왕봉에 쌓인 눈처럼 결코 녹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20년 전 바로 저 지리산에서 유일한 아들을 잃은 후부터였다. 산을 유독 좋아했던 아들은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홀연히 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간은 그 아들의 나이에 멈춰버렸다. 집안 곳곳에 남은 아들의 흔적을 쓸고 닦으며 할머니는 그리움을 삼키고 또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버텨냈다. 자식 잃은 슬픔을 평생의 업처럼 짊어진 채 할머니는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베푸는 온정으로 덮으며 살아왔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회색 도시 서울의 어느 구석진 골목에서는 27의 최가람이라는 청년이 또 다른 형태의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고 끝없이 흔들렸다. 유복하진 않았지만 단란했던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자취를 감췄고 충격에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가람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뿐이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 주방에서 밤새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팍팍한 월세와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꿈을 꾸는 것은 사치였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차가운 벽이었고 사람들은 그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었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돈마저 가로채 사라졌다. 그 후로 가람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과 냉소적인 말들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가람은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던 일자리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불친절한 태도가 문제였다. 보증금마저 까먹은 월세방에서는 당장 방을 비우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수중에는 고작 몇만 원이 전부였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무작정 짐을 쌌다. 낡은 배낭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사진 한 장을 쑤셔 넣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던 그의 눈에 찜질방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낡은 온라인 게시글 하나가 들어왔다. 몇 년은 좋게 지난 듯한 귀농 청년 숙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시골의 한 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면 숙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게시글에 적힌 주소와 희미한 전화번호를 낡은 수첩에 되는 대로 갈겨 적었다. 제대로 된 정보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그 길로 남은 돈을 털어 구례로 향하는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그렇게 서로 다른 상처와 고독을 끌어안은 두 사람의 삶이 지리산의 깊은 품 안에서 예기치 않게 교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꼬박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구례 버스터미널의 새벽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매캐한 매연 대신 맑고 서늘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람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낯선 곳이 주는 해방감도 잠시, 그는 이내 막막함에 휩싸였다. 수첩에 적어온 주소는 화엄사 가는 길목 어딘가라는 두루뭉술한 설명이 전부였고 전화번호는 몇 번을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역시나 헛걸음이었다. 가람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터미널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그때 터미널 한편에서 나물 보따리를 풀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간 가람은 수첩을 내밀며 물었다. 저 할머니 혹시 이 근처의 젊은 사람들 일하면서 묵을 수 있는 농가 같은 거 아세요? 할머니는 가람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젊은 양반이 어쩌다 이런 촌 구석까지 왔는가. 실망한 가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수첩에 적힌 임고은이라는 희미한 이름을 본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네 혹시 고은이 할매 집에 가는 건가? 알고 보니 가람이 찾아 헤매던 그 낡은 게시글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마을 이장님이 동네의 빈집 문제와 일손 부족을 해결해보고자 서툰 솜씨로 올렸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첩의 이름은 이장님이 예시로 적어놓은 고은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가람이 찾아온 곳은 정식으로 운영되는 귀농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노인의 집이었던 것이다. 가람을 고은 할머니 댁까지 데려다준 나물 장수 할머니는 딱하게 됐구먼. 그래도 저 할매가 사람은 좋으니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을 게야. 라며 혀를 찼다.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 앞에서 가람은 고은 할머니와 마주섰다. 갑작스러운 젊은 남자의 방문에 할머니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가람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그의 험상궂은 인상과 퉁명스러운 말투는 오해를 사기 딱 좋았다. 나는 젊은 사람 들릴 생각 없으니 어서 다른 데나 알아보게. 할머니는 매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지쳐있던 가람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에서 고운 할머니는 찰나의 순간 20해 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겹쳐보았다. 산에서 조난당한 아들도 저렇게 지치고 외로운 모습이었을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왈칵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닫아두었던 연민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일단 들어와. 밥이나 한술 뜨고 가게.
고운 할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다.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막 뜯어온 싱싱한 쌈 채소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가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집밥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얼마 만에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늘 차갑고 딱딱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왔다. 밥 한 그릇이 이토록 뜨겁고 아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가람의 먹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고운 할머니는 그의 텅 빈 밥그릇에 다시 밥을 눌러 담아주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그 무심한 한마디에 가람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저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내버려진 상처 입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도 따뜻했다. 그날 밤 가람은 고운 할머니의 집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갈 곳 없는 청년을 차마 내치지 못했다. 당분간만일세. 날이 풀리면 자네 갈 길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쌀쌀맞게 말했지만 가람을 위해 뽀송뽀송하게 말린 이불을 꺼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으르렁거리는 고슴도치와 같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는 할머니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늦잠을 자는 가람의 생활 패턴은 상극이었다. 가람은 할머니의 소소한 잔소리가 간섭처럼 느껴졌고 할머니는 가람의 무뚝뚝하고 정리정돈 안 된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젊은 애가 방구석은 돼지우리처럼 하고 어서 일어나서 마당이나 쓸어. 아, 좀 알아서 한다고요. 해 뜨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가람은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는 것 외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런 가람의 방문을 보며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그러나 그 냉랭한 공기 속에서도 할머니는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가람의 밥상을 차려냈다. 가람은 퉁명스럽게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가 차려준 밥은 단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자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아직은 서로를 향한 경계와 오해로 가득했지만 지리산의 맑은 햇살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화엄리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소리 대신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가람은 처음 며칠간 그 느리고 고요한 시간에 적응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지만 신호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무료함과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고운 할머니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와 가람의 방문을 두드렸다. 가람아, 언제까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래? 나랑 산에나 가자. 지금 가면 먹을 게 지천이다. 가람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지리산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겨우내 쌓였던 낙엽을 뚫고 돋아난 파릇파릇한 새싹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고 맑은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짙은 풀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고운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벗을 소개하듯 산의 모든 것을 가람에게 알려주었다. 이건 취나물이고 저건 고사리란다.
이건 향이 좋은 참나물이고 요건 약이 되는 곰취지. 산이 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욕심만 내지 않으면 언제나 넉넉하게 품을 내어준단다. 할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를 캐고 가람에게 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가람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어느새 할머니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땅에 도단한 작은 생명들에게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그저 발밑에 보도블록 틈새를 비집고 나온 잡초에 불과했을 것들이 이곳에서는 저마다의 이름과 향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였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캐온 산나물로 만든 요리들이 가득 올라왔다. 쌉싸름한 취나물 무침, 고소한 고사리 볶음, 향긋한 참나물 된장국. 가람은 자신이 직접 땀 흘려 얻은 것들로 차려진 밥상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자연의 향기는 그가 이제껏 먹어왔던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땅의 기운과 햇살,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살아있는 맛이었다. 그날 이후 가람은 스스로 할머니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뒤를 따르며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가파른 산길에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다. 가람은 여전히 입이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나마 대답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가람의 과거를 억지로 캐묻지 않았다. 그저 산의 나무와 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젊은 시절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추억들을 두런두런 들려줄 뿐이었다. 가람은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슬픔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람은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무렵이면 부스스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그의 신발은 어느새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칭찬도 꾸중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국을 그의 밥그릇 옆에 놓아주는 것으로 무언의 격려를 보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람은 삐걱거리는 부엌 찬장을 고치고 있었다. 망치질이 서툴러 몇 번이나 손을 찧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지켜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손재주가 없었지. 뭘 하나 고치면 꼭 두 개를 망가뜨려 놨어. 그래도 제 딴에는 이 어미를 돕겠다고 낑낑대는 모습이 어찌나 예뻤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가람은 망치질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가람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가람은 할머니가 자신을 통해 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연대였다. 그날 밤 가람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조용히 마루로 나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툇마루에는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가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가람이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집안에 고장난 건 뭐든지 뚝딱 고치셨죠.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셨어요. 자기 자신까지도요. 처음으로 털어놓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퉁명스럽고 거칠었던 껍질을 깨고 나온 그의 맨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주름지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너른 품이었다. 가람은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도시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터져 나오지 못했던 슬픔과 분노, 외로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할머니의 낡은 못이 옷을 적셨고 할머니는 그런 가람의 등을 밤새도록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지리산의 밤은 깊어갔고 엇갈린 상처를 지닌 두 영혼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비로소 긴 겨울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다. 산나물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봄이 오고 있었다. 가람과 고운 할머니의 시간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여물어가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할머니의 낡은 툇마루는 이제 가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잿빛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지리산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를 보고 낮이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렸으며 밤이면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험악한 그늘은 걷히고 그 자리에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풋풋한 청년의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가람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고운 할맨에 굴러들어온 놈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이라면 제1처럼 나서는 착실한 청년으로 통했다. 평화는 그러나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는 불청객에 의해 깨지기 마련이었다. 그날 오후 화엄리 마을의 좁은 비포장도로 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마을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존재에 밭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얼음장 같은 계산속이 번뜩이고 있었다. 자신을 지리산 그랜드 레저의 개발기획팀장 박민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전문 방송인처럼 유창하고 세련된 말솜씨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엄리 마을 전체를 수용하여 그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힐링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최고급 한옥 빌라와 스파 시설, 유기농 레스토랑, 그리고 골프장까지 갖춘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VVIP 휴양단지. 어르신들, 이제 힘들게 농사짓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지리산 그랜드 레저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상도 못하실 액수의 보상금을 약속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산골 생활, 이제 청산하셔야죠. 박민준의 달콤한 목소리는 마약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평생을 흙과 씨름하며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이들에게 상상도 못할 액수의 보상금이라는 말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어떤 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빛냈고 자식들의 힘든 도시 생활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 조상의 묘가 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굳어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고운 할머니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민준을 쏘아볼 뿐이었다. 할머니에게 이 집과 이 마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었다. 아들과의 추억이, 남편과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들과의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인 그녀 삶의 역사 그 자체였다. 설명회가 끝나자 박민준은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개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두툼한 돈 봉투를 은근슬쩍 내밀기도 하고 자식들의 취업을 미끼로 회유하기도 했다. 그의 교활하고 집요한 공세에 마을 인심은 급격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온 이웃들 사이에 싸늘한 불신의 벽이 세워졌다. 가람은 이 모든 상황을 들끓는 분노로 지켜보았다.
박민준의 가식적인 미소와 오만한 태도는 과거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빚쟁이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는 고운 할머니의 평온을 그리고 자신이 겨우 찾아낸 이 작은 안식처를 파괴하려는 저 검은 그림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박민준이 보란 듯이 고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소일거리 하시는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힘든 일은 젊은 놈들한테나 맡기시고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강남의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최고 대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인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고운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닦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장독 닦고 내 밭에 씨 뿌리며 사는 게 가장 편안한 여생일세. 젊은이는 모를 게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지켜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할머니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박민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싹 가셨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남루한 옷차림과 낡은 집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침 장작을 패서 들어오던 가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성큼성큼 다가섰다. 누구신데 어르신께 무례하게 구십니까? 그 가람이 장작 더미를 내려놓으며 박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박민준은 가람의 흙 묻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비웃었다. 어르신 댁에 기생하는 젊은 친구인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네 앞가림이나 잘하게. 이 집이 팔리면 자네도 결국 길바닥 신세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르신 설득이나 잘하게. 내가 특별히 자네 이사 비용은 두둑하게 챙겨주지. 박민준의 모욕적인 말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추악한 태도에 가람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과거의 그였다면 당장 주먹부터 날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여긴 내 집이고 저분은 내 어머니요. 내 집에서 내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건 용서 못하니 당장 돌아가시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고운 할머니가 가람의 팔을 잡으며 나섰다. 내 아들 말이 맞네. 여긴 우리 집이니 불청객은 어서 나가주게. 내 아들이라는 말에 가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박민준은 두고 보시지 할망구. 그놈의 아들 타령하다가 알거지가 되어 쫓겨날 테니. 라는 악담을 퍼붓고는 돌아섰다. 그날 밤 가람과 고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굳건한 신뢰와 함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뜨거운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리산의 평화로운 밤 공기 속에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전조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박민준이 남기고 간 폭풍의 씨앗은 화엄리 마을을 깊숙이 핥히기 시작했다. 오션 개발 측은 마을 곳곳에 정체불명의 젊은이들을 풀어놓았다. 그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마을을 배회했고 개발에 반대하는 집 담벼락에는 붉은 페인트로 험악한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심지어 고운 할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텃밭에 몰래 들어와 채소들을 마구 짓밟아 놓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마을의 공기는 날마다 흉흉해졌고 공포를 이기지 못한 몇몇 가구는 결국 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가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잠자던 짐승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폭력으로 맞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리고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낡은 방 한 구석에서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싸움은 주먹이 아닌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읍내 PC방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지리산 그랜드 레저와 박민준에 대해 샅샅이 파헤쳤다. 예상대로 그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의 산골 마을을 돌며 무리한 개발을 강행해온 악덕 기업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과 분쟁에 휘말렸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몸집을 불려온 전형적인 기업형 사냥꾼이었다. 가람은 그들이 남긴 과거의 기사들과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랩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약점과 상투적인 수법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음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보상금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결정을 망설이던 젊은 축에 속하는 이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자신이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보여주었다. 아저씨,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른 마을에서 했던 짓들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보상금을 약속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온갖 핑계를 대며 보상금을 깎고 결국 약속의 절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저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같은 외부인은 출입조차 통제될 겁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 손님처럼 드나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가람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한 진심은 이씨 아저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네 말이 사실인가?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나? 이씨 아저씨는 분노하며 가람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이씨 아저씨를 시작으로 몇몇 젊은 장정들이 가람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오션 개발의 협박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람은 그들과 함께 화엄리 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증거 수집이었다. 밤마다 조를 짜서 마을을 순찰하며 오션 개발 측 용역들이 벌이는 행패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 고운 할머니는 아들의 이런 활동을 말없이 지지했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돌아온 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었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 라며 싸움의 방향을 일깨워주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할머니의 든든한 지지와 청년들의 결속력은 마을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민주는 마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분열을 조장했다. 그는 개발에 찬성하는 마을 이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이장을 통해 가람이라는 청년은 서울에서 사기치고 도망 온 전과자다. 저런 놈 말을 믿으면 우리 마을 다 망한다. 라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화엄리 지킴이 내부에서도 가람의 과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람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가 다시 덧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모든 것에 지쳐버린 가람은 짐을 싸려 했다. 역시 자신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고운 할머니가 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할머니는 가람의 짐 싸는 손을 말없이 내려놓게 하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람아, 내가 서울에서 무엇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나에게는 중요치 않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는 이 늙은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내 아들일 뿐이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 어미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믿을 것이다. 할머니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가람에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짐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였다. 다음 날 그는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의 끝을 보겠다는 결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박민준과 매수된 이장은 쾌재를 부르며 주민들을 소집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가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을 회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가람은 굳은 표정으로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들 앞에 홀로 섰다. 잠자던 짐승은 이제 완전히 깨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민들은 저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섞인 눈으로 단상 앞에 선 가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준과 마을 이장은 회관 맨 앞자리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용역 두어 명이 팔짱을 낀 채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가람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화엄리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장님 말씀처럼 저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이곳에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민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 조건 없이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임고은 어머니십니다. 이곳 화엄리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배웠고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관 뒷자리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고운 할머니와 눈을 맞추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돈 몇 푼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이 땅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가람은 박민준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박민준 팀장님, 당신들이 말하는 지리산 그랜드 레저의 개발 예정 부지가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 보전 지구와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군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그 사실을 교묘하게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법입니다. 가람의 폭탄 발언에 회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람이 밤을 새워 찾아낸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읍내 도서관과 군청을 몇 번이고 드나들며 관련 법규와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 규정, 그리고 과거의 판례까지 모조리 뒤져 찾아낸 결과물이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저놈이 우리 마을을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다. 회관의 뒷문이 열리며 지역 방송국의 카메라와 기자, 그리고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들이닥쳤다. 화엄리 지킴이 청년들과 함께 밤새 연락을 돌린 결과였다. 갑작스러운 카메라 세례에 박민준과 이장은 당황하여 얼굴을 가렸다. 기자들은 가람이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그 순간 고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법 같은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우리 남편이 묻혀 있고 내 새끼가 뛰어놀던 이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기 저 청년 가람이는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목숨 같은 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진 내게는 세상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번쩍이는 돈다발을 흔드는 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땀 흘리며 여러분의 곁을 지키려는 저 아들입니까? 할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주민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돈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 이웃을 의심했던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이내 회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이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주랭랑을 쳤고 박민준과 그의 용역들은 성난 주민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화엄리 마을에서는 몇 년 만에 가장 큰 잔치가 열렸다. 주민들은 저마다 음식을 들고 고운 할머니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잔치의 주인공은 단연가람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가람의 손을 잡고 자네가 우리 모두의 아들일세. 정말 고맙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가람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와 함께 싸워준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고운 할머니와 가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환한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에서 고생했다, 내 아들. 참으로 장하다. 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이 전해져 왔다. 가람은 할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검은 그림자가 거친 지리산의 밤하늘은 더없이 평화로웠고 두 사람의 마음에도 그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진심이라는 가장 날카롭고 강한 무기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소중한 세상을 지켜낸 것이었다. 지리산의 품에 안긴 화엄리에서의 삶은 가람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고 흙냄새 섞인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고된 노동으로 흘리는 땀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과 교감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건한 의식이었다. 고운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람은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운 고슴도치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든든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견고하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그해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주말 오후 고요하던 마을에 낯선 택시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세련된 원피스 차림에 날카로운 명품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시계를 찬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남편과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이 기계처럼 따라 내렸다. 그들은 바로 10수년간 명절에나 겨우 한 번 얼굴을 비추던 고운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 서울 사는 딸 선영과 그녀의 가족이었다. 느닷없는 딸의 방문에 고운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딸 선영아, 아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고. 하지만 선영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짜증과 탐색의 빛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건성으로 잡으며 마당 한쪽에서 물지개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서 있는 가람을 뱀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웬 놈이지?
하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젊은 남자가, 그것도 저런 행색을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처럼 날카로웠다. 고운 할머니는 가람을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했지만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그 말을 무시했다. 사실 선영이 갑자기 시골을 찾아온 데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뒤늦게 고향 마을의 리조트 개발 분쟁 소식을 접한 그녀는 개발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낡은 집이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뻔했다는 사실에 귀가 번쩍 뜨였다. 만약 어머니가 편찮아지시거나 혹은 저 정체불명의 청년이 어머니를 꿰어 그 땅 문서를 가로채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신다는 그럴싸한 효심을 방패 삼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호시탐탐 그 처분 기회를 노리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고운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선영은 가람이 갓 잡아온 민물고기로 끓인 매운탕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서울 백화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반찬들만 깨작거렸다. 사위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시하려는 듯 연신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만 떠벌렸고 손자는 이어폰으로 귀를 막은 채 식탁 밑으로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했다. 할머니와 가람이 함께 일구어낸 따뜻하고 정겨운 밥상의 온기는 그들의 이기적인 냉담함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갔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런 촌 구석에서 고생만 하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서울 가서 편하게 사세요. 이 집이랑 땅은 이참에 정리하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선영이 날카롭게 본론을 꺼냈다. 고운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평생이 담긴 곳이다. 그리고 나에겐 이제 가람이가 있다. 내 아들이고 내 기둥이다. 그 말에 선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저놈이 누군 줄 알고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척 보아하니 순진한 늙은이 등쳐먹으려는 제비족이구먼. 당장 저놈 내쫓지 않으면 저도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선영의 입에서 나온 폭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가람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고운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혈육과 이제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아진 존재. 그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달았다. 선영은 가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철저히 무시했고 사위는 장모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저희가 장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려야죠. 라며 노골적으로 인감도장을 요구했다. 손자는 시골 생활이 지루하다며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온종일 투덜거렸다. 가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집에서 거추장스러운 이물질이 된 것만 같았다. 그는 할머니가 난처해질까봐 의도적으로 선영 가족과 마주치는 시간을 피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 늦은 밤에야 발소리를 죽여 들어왔다.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의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선영은 결국 할머니에게 감정적인 최후 통첩을 날렸다. 엄마, 마지막이에요. 저 엄마 배 아파 낳은 진짜 딸이랑 피부치 손주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를 놈팽이를 선택하실래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오늘. 선영의 잔인한 말에 고운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그 모든 대화를 방문 밖 어둠 속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가람의 심장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할머니를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이곳에 와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자신이 떠나야만 할머니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깊고 어두운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평화롭던 화엄리의 밤하늘에 혈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선영의 가족이 머무는 동안 고운 할머니의 낡은 흙집은 차가운 얼음성으로 변해버렸다. 선영은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가람과 고운 할머니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듣는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가람을 비난했다. 엄마, 저 청년이 밤마다 엄마랑 한 방에서 잠을 잔다면서요? 세상에 흉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늙은이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꼴까닥하면 그땐 어쩌시려고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가람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할머니가 받을 상처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고운 할머니는 가람을 감싸려 애썼다. 선영아, 가람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하지만 선영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귀를 막았다. 엄마가 순진하고 외로우니까 저런 사기꾼한테 마음을 홀랑 뺏기는 거예요. 제가 다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효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그녀의 이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람은 자신이 이 모든 갈등의 원흉이라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을 늘렸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을 나서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힐 때가 되어서야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낮 동안 그는 정처 없이 지리산 자락을 헤매거나 마을의 다른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녔다.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드리고 무거운 장작을 패드리고 적적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지옥이었다. 집에 홀로 남아 딸의 날 선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집에 남겨진 고운 할머니는 딸의 싸늘한 얼굴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평생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나는 자식에게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가람이라는 청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는지,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혈연이라는 끈이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딸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대한 태풍이 예고도 없이 지리산을 덮쳤다. 산을 집어삼킬 듯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낡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울부짖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변압기가 터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할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선영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간신히 켠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평소 앓던 협심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었다. 여보, 119에 전화해. 빨리. 선영이 울부짖었지만 폭우로 인해 통신망까지 두절된 상태였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스템에만 의존해 살아온 그들은 이런 원시적인 재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치 폭풍 그 자체를 뚫고 온 듯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온몸이 흠뻑 젖어 물을 뚝뚝 흘리는 가람이었다. 그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이 걱정되어 이 비바람을 뚫고 집집마다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가람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제 집처럼 익숙하게 벽장을 뒤져 비상용초를 찾아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상태를 재빨리 살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 그는 할머니의 옷고름을 느슨하게 풀어 숨통을 틔워주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며 손과 발을 주물렀다. 그의 침착하고 능숙한 응급처치는 당황해서 울부짖기만 하는 선영 부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가람은 마른 이불을 가져와 할머니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보다도 커 보이는 할머니를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등에 둘러맸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밖은 여전히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10리도 넘는 칠흑 같은 산길을 이 폭풍우를 뚫고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이었다.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 날씨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사람 죽일 일 있어. 선영의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가람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불타는 일념뿐이었다. 비켜주십시오. 가람은 굳건한 목소리로 외치며 성큼성큼 어둠과 폭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선영과 그녀의 가족은 번개가 칠 때마다 어둠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람의 거대한 뒷모습을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저 청년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했던 저 청년이 지금 자신들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헌신과 거룩한 뒷모습 앞에서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하며 부끄러운 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밝혀진 것은 희미한 촛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위대한 진심이었다. 태풍은 마치 지리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거친 비바람이 강철 채찍처럼 가람의 온몸을 후려쳤고 발밑은 온통 급류처럼 변해버린 진흙탕이라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사투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오랜 시간 맨발로 다져온 이 산길의 감각에만 의존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등에는 어머니의 희미한 온기와 가쁜 숨결이 생명의 무게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것이 가람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꺼져가는 그의 의지를 붙드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는 행여나 어머니의 체온이 떨어질까봐 비에 젖어 축축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머니를 더 단단히 감쌌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가람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그리고 등에 업힌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어머니가 의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쉬지 않고 되뇌었다. 함께 산나무를 캐며 웃던 일,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밤, 자신의 서툰 망치질을 보며 우리 아들이라 불러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 저한테 장 담그는 법 알려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셔야죠. 저 아직 어머니한테 배울 게 산더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가람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절규처럼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준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한 청년의 피 맺힌 기도였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육체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선 순간 가람의 다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고 온몸의 힘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저 멀리 폭우의 장막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른거렸다. 읍내 보건소의 비상등이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한 가람은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보건소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서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얼마 후 비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차를 몰고 겨우 보건소에 도착한 선영은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고운 할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그 옆 간이 침대에는 탈진하여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는 가람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온몸은 긁히고 찢긴 상처투성이었다. 할머니의 치료를 마친 늙은 의사는 선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어머님을 업고 이 폭풍우를 뚫고 온 저 청년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군요. 저 청년이 어머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진짜 아들보다 더한 일을 해냈소.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심판의 망치가 되어 선영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다음 며칠간 보건소의 작은 병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의식을 되찾은 고운 할머니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람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밤낮으로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정성스럽게 미음을 쑤어 식은 할머니의 입에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신문 귀퉁이의 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헌신적이어서 마치 오랜 세월 병든 어머니를 모셔온 진짜 아들의 모습, 바로 그녀 자신이 했어야만 했던 모습이었다. 선영은 그 모든 광경을 병실 문 밖에서 죄인처럼 숨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당연하게 차지해야 했을 자리를, 자신이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청년이 묵묵히 대신하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서 가람의 앞에 섰다. 저 정말 미안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작게 떨렸다. 가람은 묵묵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요. 당신처럼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위하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을 의심하고 모욕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를, 내 엄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위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을 깨달은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날의 눈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고운 할머니가 퇴원하여 화엄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영은 더 이상 가람을 경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툰 솜씨로 남아 부엌일을 도우려 애썼고 가람에게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식단에 대해 묻고 조언을 구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도 이전과는 달리 가람을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으로 대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선영은 어머니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내일 서울로 가요. 고운 할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에서 가람 씨랑 아니, 내 동생이랑 같이요. 이제야 알겠어요. 누가 엄마의 진짜 가족인지.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고 어리석은 딸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 서운함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의 가족은 떠났다. 떠나는 그들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저녁 고운 할머니와 가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지리산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가람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가람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느냐? 호적에 올리는 그런 서류상의 아들 말고 그냥 이 늙은이의 진짜 아들 말이다. 가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세상 가장 큰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화엄리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혈연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으로 맺어진 단단한 가족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물고 지리산의 나무들이 푸른 잎을 틔우고 또다시 울긋불긋한 색으로 갈아입는 동안 화엄리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밀도로 흘러갔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운 할머니와 가람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이었다. 가람이 할머니의 아들이 되기로 맹세한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애틋함과 동지애를 넘어 깊고도 평온한 강물 같은 가족의 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가람의 입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혹은 밭일을 하다 무심코 부를 때에도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운 할머니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 세상의 햇살을 다 모은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에 용기를 얻었다. 할머니 역시 가람을 부를 때면 우리 아들 혹은 내 강아지라는 꿀처럼 달콤한 애칭을 사용했다. 그 다정한 호칭이 낡은 흙집의 석가래 사이를 오갈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들의 하루는 고요한 산사의 아침처럼 경건하게 시작되었다. 가람은 이른 새벽 아직 동쪽 능선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을 살폈다. 밤새 굳었을 어머니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아들 손은 천하제일 약손이야. 할머니의 잠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마당으로 나가 텃밭에 정성껏 물을 주고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어 더욱 싱그러워진 채소들을 보며 하루의 생기를 얻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다. 가람이 쌀을 씻어 가마솥에 밥을 안치면 할머니는 솜씨 좋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에 마주 앉아 그날의 날씨와 바칠 계획에 대해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행복한 것이었다. 가람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쓰라린 원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는 화엄리에 어머니의 곁에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꾸준히를 돕는 날이면 은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갓 지은 따끈한 밥 위에 손수 만든 깻잎장아찌와 탐스러운 계란말이를 얹고 낡은 보온병에는 구수한 숭늉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사 먹어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가람이 미안함에 머리를 극적이면 할머니는 그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사 먹는 밥이 어미가 해준 집밥만 하겠냐. 우리 아들 온 동네 일 다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 도시락은 고된 노동에 지친 가람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삶의 안정을 찾자 가람의 시야는 자신과 어머니를 넘어 마을 전체로 넓어졌다. 화엄리에는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었고 집안에 형광등이 나가도 갈아 끼울 사람이 없어 어둠 속에서 며칠씩 지내기 일쑤였다.
그들의 외로운 그림자에서 가람은 고운 할머니를 만나기 전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기적 같은 사랑과 온기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가람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화엄니 아들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서 아들 노릇도 해드리고 굳은 일도 제가 다 맡아서 하고요. 고운 할머니는 아들의 기특하고 따뜻한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아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어미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 그렇게 가람의 화엄니 아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작은 수첩에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과 필요한 도움들을 빼곡히 적었다. 읍내 장날이면 어르신들의 약을 대신 타다 드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무거운 연탄을 집집마다 날라드리고 고장난 텔레비전 안테나를 고쳐드렸다. 때로는 아무런 용건 없이 찾아가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위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청년의 과한 호의를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가람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가람을 고운 할매 집에 사는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든든한 막내 아들로 여기기 시작했다. 가람은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번듯한 빌딩과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그의 꿈은 바로 이곳 지리산 화엄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이 되었다. 가람이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동안 고운 할머니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든든한 아들이라는 버팀목이 생기자 평생을 짓누르던 자식 잃은 슬픔과 깊은 외로움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는 잊고 살았던 삶에 대한 의욕과 소녀 같은 열정이 샘솟았다. 할머니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빛바랜 보자기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곱게 물들여 며느리에게 주려 했던 하얀 명주 천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그 천들을 차마 들여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었다. 가람은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빛바랜 천을 소중하게 매만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워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읍내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백반과 매염제를 구해왔고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한편에 어머니만을 위한 작은 염색 공방을 만들어 주었다.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맑은 샘물을 길어다 부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무거운 건 제가 다 할게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이라며 손사래를 치던 할머니도 아들의 지극한 정성에 못 이기는 척 다시 쪽물을 풀고 치자를 빻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가람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가 염색에 쓸 재료들을 직접 구했다. 붉은 빛을 내는 소목, 노란빛의 치자, 푸른빛의 쪽, 갈색빛의 도토리. 할머니는 자연이 내어주는 고운 빛깔들을 하얀 천 위에 하나하나 물들였다. 거칠어진 손마디 때문에 예전처럼 솜씨가 곱지는 않았지만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며 천을 매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젊은 예술가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가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솜씨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다. 그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을 배워 어머니의 작품 사진을 찍어 지리산 고운 빛깔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은 할머니의 천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도시의 공예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작은 시골 마을의 흙집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들이 태어나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다. 멀리 서울에 있던 선영에게도
그 기적 같은 소식은 전해졌다. 그녀는 이제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의 안부와 행복을 궁금해하며 거의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얼굴이 소녀처럼 폈네. 우리 동생 덕분인가 봐. 그녀는 이제 스스럼 없이 가람을 동생이라 불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에서는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어머니를 위한 값비싼 영양제와 함께 가람을 위한 최신 등산화와 고급 작업복이 나란히 들어있었다. 어느 영상 통화에서는 선영의 아들, 즉 고운 할머니의 손자가 수줍게 화면 앞으로 다가왔다. 삼촌. 할머니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자의 인사의 가람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자신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선영은 다음 휴가에는 가족 모두가 화엄리로 내려가 며칠 묵으며 어머니의 염색일을 돕고 싶다는 뜻을 비췄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증거였다. 가을이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던 어느 날 화엄리에서는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제1회 화엄리 단풍축제. 가람이 제안하고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음식을 나누고 지리산 고운 빛깔 공방에서 만든 아름다운 천들을 전시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마을 회관 난방비를 마련하자는 따뜻한 취지였다. 축제 당일 고요하기만 하던 화엄리 마을은 모처럼 만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도시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잔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지리산의 단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할머니의 오색 찬란한 염색천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고운 할머니는 자신의 작품을 손에 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뿌듯함과 성취감을 맛보았다. 축제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가람의 손에 이끌려 고운 할머니가 마을 회관 앞 임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는 잠시 동안 북적이는 사람들과 그 한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 가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온 마을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이 늙은이의 다 끝난 것 같던 삶에, 그리고 우리 화엄리 마을에 꺼져가던 등불을 다시 환하게 밝혀준 내 아들 최가람에게 다들 고맙다고 장하다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마을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람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가람은 쑥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박수 소리는 그가 화엄리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 모든 아픔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온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마을이 다시 고요한 어둠에 잠겼을 때 고운 할머니와 가람은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머리 위로 쏟아질 듯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았다. 서늘하고 청명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절절한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화엄리에서 살 거예요. 어르신들 돕고 어머니 염색일도 돕고 그러다 저도 어머니 같은 좋은 사람 만나면 여기서 가정도 꾸리고 싶어요. 가람이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운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 그러자. 우리 아들. 여기서 이 어미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한 방에 나란히 누워 어머니가 손수 지은 포근한 이불을 덮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다. 스르르 잠이 들려는 가람의 귓가에 어머니의 따뜻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잘 자라, 내 아들. 가람은 꿈결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요. 좋은 꿈 꾸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리산 화엄리 바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으로 맺어진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는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지리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 그들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위로의 노래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